순위의 신행정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단일 내용 갖고도 46순위 정도 되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매년 나왔다가 좀 최근 문제가 주춤을 한 거예요. 그래도 46순위예요. 70년대 미국적 사회를 배경으로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행정학의 장르가 바로 신행정론을 얘기합니다. 현실 문제 해결성, 처방성을 강조했고 정치학에서 만들어진 후기 행태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들 연구 공간을 행정학적으로 이동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 이론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월남전 파병 반대 문제, 소수민족 인권 문제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고 그러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 자체가 너무 반감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 신행정론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쌍가로 이번에 미노 블루케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미국 시라쿠스의 대학 내 미노 블루케이에서 신행정론이 1960년대 말에 태동됐고 왈도는 학자가 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거 좀 보자. 421페이지 문제 1번을 보자.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주도하였다. 자, 3번에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의 이론적 체계 구축만을 강조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행정의 범위 이론으로 만들까 그 이론 범위의 설정만 얘기했지 현실의 문제 해결성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신행정론은 행태론을 엄격히 비판합니다. 한계를 지적하고 가치 문제 처방성 강조한 것 신행정론 맞고 4번도 맞는 표현이고 2번에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을 중시했다.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 2번은 바로 뭐야? 신공공관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알았습니까? 뭐 쉬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문제 3번 나온 거 봐. 신행정론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정치인 중립이죠. 여러분들. 중립성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2번 맞는 거고. 그죠? 약자라든가 국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 그래서 대응성 강조했고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 표현은 맞습니다. 자, 넘겨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나왔으면 바로 뭐다? 신행정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진 걸. 교육본에 60년대 흐르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 데모, 그리고 강제 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국 사회 혼란기. 맞죠? 자, 60년대의 중반부터 존슨 정부 위대한 사회 건설, 하류층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 정책을 추진, 이에 추진에 지적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책에 대한 반성. 맞습니다. 디귿번은 인간을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로 예상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이것은 아니고 디귿 자체를 리얼을 얘기할 때는 과학적인 방법, 이것은 여러분들 행태론이야.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행태론이고 미음번도 행태론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몇 번? 1번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출제순위 47 제3종의 오류에 관한 내용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제3종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이거는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제3종이 그러고 이걸 근본적 오류, 메타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 해결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죠. 기타 이제 제1종과 2종의 오류, 1종의 오류를 알파 오류, 2종을 베타 오류라 그래. 베타 오류. 그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제3종의 오류, 그걸 메타 오류라고 얘기하고. 자, 그럼 제3종의 오류 자체는 그럼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를 내려야 돼. 문제도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통 우리는 문제의 구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문제의 구조화의 방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하단에 이제 분리분석부터 내보자. 분리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 말인데 자, 칠판을 보자. 자, 노인 문제가 무엇인가? 노인 문제를 정의하려고 그래. 그럼 노인 문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몇 개로 나누는 게야. 뭐 예를 들어 빈고도 있고 병고, 고독고, 무이고. 그럼 빈고가 뭐고 병고가 뭐고 고독가 뭐고 무이고가 뭐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지금 얘기한 분리분석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을 논리적 분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정책 문제를 정확히 위해서는 문제를 나타낸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선에서 균합적 추론 과정을 통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 이제 빈곤 문제에서 부적절한 소득, 그러니까 부적절한 소득이 무엇이고 사회적 차별이 무엇이고 낮은 학력이 무엇이고 따라서 빈곤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지금 얘기한 분류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대부분 논리적인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계층 분석은 키워드가 문제의 원인이야. 자, 문제의 원인 발견 이렇게 나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명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크게 여기 보자. 맨 뒤에 미남이 지금 추운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금 약간 추운 게 좋은데 니들은 추우면 싫지. 선생님하고 친치고 털게 나는 워낙 살집이 있어가지고 난 약간 좀 추운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죠? 좋아요? 그럼 끌까? 막 오도를 떨어. 끄지 마. 저 남학생이 막 떨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어. 자, 여기 보세요. 기차 시간이 변경되는 줄 알아서 니미를 이번 달만 2번만 그 시간대 있어. 아유, 나중에 있게. 이게 뭐냐면 이 원 상태로 이게 노조가 이게 복귀했잖아.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시간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작정이 안 돼 있어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래 좀 사이트에 좀 올릴 수 있겠어. 창원 사람들 왜 소외시키냐고. 이 박근혜 같은 놈들이라 해가지고 좀 올려. 그래가지고 왜 기존에 있는 시간마저 뺏어가지고 막 그래야지. 아니 기존에 차 시간도 많지 않았거든. 그것마저 여러분들 가지고 가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 사이트에 올리니까 일들 좀 올리라고.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촛불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SNS 저기 시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올려가지고 차 시간 좀 계속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아침 여러분들 여기 이제 9시까지 오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없어져. 1월 달에 또 없어져. 이게 하여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상관없어요. 창원이 이제 그만 오라는 것 같아. 자꾸 느낌이 이제 그만 내려가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얘기한 계층 분석 자체는 그러니까 원인은 그 세 가지 형태의 원인으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가능 원인이 있고, 개연적 원인이 있고, 통제 가능 원인에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 가능 원인은 뭐 보통 멀고 가까운 원인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모든 원인이야. 빈곤이 될 수 있는 모든 원인들 이게 바로 가능 원인이에요. 그럼 개연적 원인은 바로 뭐냐? 여기 보자. 연구자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밝혀낸 원인 이게 개연적인 원인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 원인 가운데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밝혀낸 거.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의 원인을 밝혀낸 게 천성의 게으름, 뭐 실험 문제 이것이 빈곤의 원인이다. 이게 개연적인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 통제 가능 원인은 이 개연적 원인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통제 가능 원인이에요. 그럼 전성이 게으르다 하고 실험 문제 어느 게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해? 실험 문제 같은 게 해결이 가능하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계층 분석 자체를 토대로 각각의 원인 자체를 발견하고 그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계층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를 유추법이라 그러죠. 과거의 유사한 사건 자체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유추 형태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추법이 무엇인가 개념만 이해했으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들어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 담배 중독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마약 중독 문제 자체를 사례를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배 중독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것도 유추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옆에 이제 보자. 자, 가정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문제의 상황 인식을 둘러싼 밑줄 여러 대립적 가족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가정을 해야 해. A라는 사람은 이러다 B 사람은 아니 이럴 거야. C는 이러다 뭐 D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박근혜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 가정 자체를 종합해 보건데 이러할 것이다. 이게 지금 얘기한 가정 분석. 됐어요?
자, 경계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문제의 범위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이제 경계 분석 자체에서는 이제 이 문제의 범위와 함께 여기 보자.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한 대상 집단을 선정할 때 포화 추출법 갖고 해옵니다. 포화 표본 추출, 포화 층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포화 추출, 포화 층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화 추출, 포화 층합법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자. TV에 이런 게 나오죠. 선행한 사람 해가지고 릴레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사람, 이 친구가 선행했어. 그럼 이 친구한테 선행한 사람 추천해 좀. 추천해 안 해? 그럼 또 추천해. 추천해. 더 이상 추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포화 추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화 표본 추출법 갖고 표본을 선정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가 여기 보자. 이 문제의 범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존속기간도 포함이 돼. 뭐다? 존속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문제 자체를 얘기해보자. 노인 문제 아까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이고 해가는데 여기까지 잘라서 요 세 개만 다루자. 아니 두 개만 다루자. 이게 또 문제의 범위가 되는 거고 존속기간. 우리가 문제의 범위 자체의 존속기간을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발생한 것을 문제의 존속기간으로 따지자. 아, 그러지 말고 높여가지고 2000년도부터. 아니야. 근대화 1960년대부터 발생한 것까지 따져가지고 근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돼. 이런 존속기간도 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문제의 범위를 얘기할 때는 존속기간도 문제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그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책 두 번째 줄 범위를 어디까지 문제 삼을까를 정의해가지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빈고만을 따진다. 아니야 병고까지 따진다. 아니면 여러분들 무이고까지 따진다 할 때 문제 노인 문제의 형태는 다르게 정의를 내려야 내려요. 내리겠고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해보자. 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문제하고 비교를 하고 현대의 문제를 비교하는 것하고 또 갖다 틀려. 틀린 거예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인 문제 자체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하고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인 문제를 따지는 것하고는 갖다 틀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노인분들 한 7, 80 먹고 거독을 못하시고 까막까막거리면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 요양원,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 요양원을 다 보내요. 요새 웬만하면 다 그래요. 옛날엔 여러분들 노인 요양원 보면 불효자라 그랬어요. 개새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그 노인을 다 여러분들 목욕도 시키고 똥도 치우고 그래야지 효자라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럼 같이 고생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전문가들이 손으로 이게 닦아주고 그런 게 오히려 노인들한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치매 환자 있죠.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가 불쌍해. 치매 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이 불쌍해. 가족이 불쌍해. 치매 환자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잊어버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치매를 갖고 있는 가족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여러분들 이 과거의 대응하고 현재 대응 방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범위에 따라서도 문제를 달리 정의를 내리겠죠. 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경계 분석을 얘기합니다. 자, 문제 한 장을 넘겨보자. 426페이지. 자, 바로 문제 2번을 보세요. 1번은 너무 쉬워요. 아까 제가 잘못된 문제인지는 여러분들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3종이 어려워요. 1번은 2번이죠. 제2종이 아니라 제3종이 되는 거고. 자, 문제 2번을 바로 보자.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과 설명이 옳은가. 자, 그 기억부터 보자. 기억. 정책 문제 관련된 여러 구조화된 가설이 가정이야. 그런 가정을 창의적으로 통합한다. 바로 뭐야? 가정 분석. 기억부는 가정 분석이죠. 니은 키워드 원인 나와서 안 나와서 거기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이 바로 뭐야? 이게 가능 원인이지. 가능 개연적 원인에서부터 통제 가능 원인까지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나오면 무조건 계층 분석이에요. 키워드가. 계층 분석의 키워드는 뭐다? 원인. 이번에 문제의 존속기간 포화 표본 추출 나왔는데 뭐야?
경계 분석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경계 분석. 1번을 얘기했던 문제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아까 노인 문제 해서 빈고, 병고, 고독고로 분할을 각각을 정의해서 노인 문제 전체의 정리를 이룬 거야. 바로 뭐야? 분리 분석. 이렇게 대응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나온 거 보자. 제 3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낸 오류이다. 자, 여러분들 수단주의적 기획관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보자. 목표는 무조건 주어진다고 파악하고 목표의 바람직한 것,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만을 찾는 기획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파악한,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제3정의 오류는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3정의 오류 아니야. 그러면 수단주의적 기획관을 얘기할 때는 제3정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편은, 그러니까 수단주의적 기획관은 제3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따지는 거니까 수단주의 기획관의 오류를, 한계를 표현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번에 문제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오류를 말한다. 맞고, 메타 오류 맞고. 4번은 뭐예요, 여러분? 4번은 제1정과 2정의 오류죠. 대안 선택 과정에서 1정과 2정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기도 하고 2정과 1정의 오류. 기억납니까? 자, 넘어가서 보자. 자, 출제 순위 48위. 자, 무이사 결정 나왔는데, 자, 무이사 결정은 여러분들 제가 신엘리트론자 얘기했고,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기각, 억압, 폐기하는 현상을 무이사 결정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 무이사 결정 자체는 여러분들 60년대 거기 쌍가루 3번에 파란색 봐봐. 신엘리트주의자 바흐라 바라치에서 인원의 형태가 탄생합니다. 탄생을 했고, 또 하나 무이사 결정은 여러분 유의할 게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만 무이사 결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431페이지에 기출 1번 나온 거 보자. 무이사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이번에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인 변동을 요구하는 것. 아니죠. 무이사 결정이 아니죠. 무이사 결정은 기득권들의 가치관, 그들의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하는 요구를 기각하고 억압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익 배분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지. 3번 봐봐.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현재 도전을 좌절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무이사 결정이죠. 정답은 당연히 몇 번? 2번의 답이 형태 체킹. 자, 제가 무이사 결정을 제시한 학자들을 누구라 그랬죠? 바흐라 바라츠 신엘리트주의자. 2번 나온 거 보세요. 2번에 2번 나온 거 봐. 바흐라 바라츠 신다운론이야, 신엘리트 이론이야. 신엘리트 이론. 그게 틀린 거죠, 여러분들. 이들은 권력의 두 얼굴은 맞아요. 두 얼굴 가운데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다. 그 어두운 얼굴을 무이사 결정 형태로 파악한 것 바흐라 바라츠입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계속 여러분들 3번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3번 옳지 않은 건 나온 거 봐. 거기 3번 나온 거 봐. 고전적 다운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운주의. 아니죠. 신엘리트론 얘기했죠. 3번에 3번도 잘못됐고 1번과 2번과 4번은 계속 같은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봤으면은 출제 순위 49 위원회. 자, 위원회 뻔한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위원회 지금 보통 장단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장점이 아닌가. 다수가 대등한 관계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수평적 관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무의사결정 아니야. 그럼 합의를 따른 의사결정은 독임제에 비해서 의사결정이 지연이 돼야 안 돼? 지연되겠죠. 정답 4번이지. 합의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안 많아? 많죠. 1번 문제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34페이지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시면은 위원회 유형이 쭉 나왔는데 대통령 소속 말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좀 외워두세요. 거기 여러분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옆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알았습니까? 요건 좀 암기돼야 돼, 암기. 출제서 의외로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435페이지 3번 봐봐. 국무총리 소속 아닌 것. 거기 3번에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또 4번도 같은 문제 나와서 안 나왔어. 정답 몇 번? 똑같은 문제 나왔잖아. 보기만 약간 틀릴 뿐이지. 방송통신에 또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섞어서 고르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14년도하고 다시 앞에 페이지 보세요. 12년도니까 이게 나올 때가 계산됐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톡 튀어나올 때가 된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소속하고 대통령 그 구분해서 좀 내용 좀 가져가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자문위원회가 있죠. 여기 보자. 자문위원회는 현재 보자 결정의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자문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OX. 그 정도는 가져가시고. 자, 넘겨서 출제순위 50 공기업. 자, 공기업은 정부가 여러분들 만든 기업이 공기업 아니야. 그래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1번에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1차적인 목적은 공공성이고 수단이 바로 기업성이야. 그러니까 공공성을 보다 더 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자. 현재 이런 얘기죠. KTX 창원 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뭐 줄였다. 그 이유가 뭐 수리타서 안 맞고 여러분들 뭐 적자가 발생해서 개새끼라고. 왜? 공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 좀 모르는 놈들이야. 공기업은 여러분들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이 더 중요한 게야. 기존의 권리,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더욱더 침해하는 행위인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창원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볼 때 좀 잘못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에 창원 공간으로 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 그 사람들의 발을 몽땅땅 묶어놓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게야? 참 나쁜 놈. 서울서 오는 사람들 아침에 올 수가 없어요. 서울서 버스도 아침에 첫 차가 다 검토해봤어요. 이번에 오려고 오는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대부분 아침 출발에 6시 반, 수원은 7시 출발해. 그럼 상암까지 오는 게 4시간만 5시간 걸리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 오면 뭐 11시, 12시에 다.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날 와야지, 전날. 전날 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올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차단을 시켜놨다고. 이 공기업이 뭔데? 공공성이 항상 우선적인데. 그죠? 또 여러분들, KTV 여러분들 그 비용도 싼 것도 아니야. 현재 광명서 받을 때 5만 원 받아. 5만 원 한 번 오는데. 일반실 특진 말고. 특진 한 7만 원 넘게 들어가고. 김해까지 비행기 여러분들 19,000원 위로 와. T항공. 그러면 비싸 안 비싸? 비싸지. 그래도 KTX 타는 게 좋아. 왜? 국가한테 봉사하는 거 아니야. T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럼 지들이 나같이 애국자가 있으면은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그 차를 계속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 하여간에 공공성을 더 강조한다 그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공기업의 설치 동기, 브리만 교수가 파악한 5가지. 요거 국민정경독, 국방상 전략상의 이유, 민간 자본의 부족, 정치적 신조, 경제 정책, 독점적인 서비스, 국민정경독. 외워두세요. 외워두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자, 공기업의 유형 자체가 쭉 나왔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공공기관의 구분에서 공기업, 이건 이제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구분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나누고 있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앞에 묶어두세요. 묶어두고 기타 공공기관하고의 차이점은 이렇게 묶어놓고 기타하고 차이점은 정원이야. 정원이 50인 이상은 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야. 기타는 50인이 안 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자체의 차이점 바로 뭐냐?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5할 이상이면 공기업. 그렇지 못할 경우는 준정부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풀어 쓴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자, 다시 보자. 여기 보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묶어놓고 기타. 차이점은 정원이구나. 정원 50 이상 위에 2개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5할 이상은 공기업. 그렇지 않으면 준정부기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기업도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시장형 나온 거 보세요.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야? 2조 이상 이고 엔드야. 이거 나가 아니야. 5할이 아니야. 이고 동시에 그런 말이에요. 자체 수입액이 현재 85% 이상인 기관이 시장형. 그렇지 않을 때는 준시장형. 자, 준정부기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금관리, 위탁집행이 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유형을 묻는 게 나왔었어요. 예증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기업의 시장형, 자, 거기 공기업에 관한 형태 한번 적어보자. 시장형 공기업 한번 적어보세요. 시장형 공기업. 자, 가스.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전력. 난방. 발전. 원자력. 공항. 항만. 공항, 항만.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이거 몽땅 다 여러분들 발전 원자력 들어가. 난방은 가스하고 전력하고 석유 갖고 해야 하네. 그리고 원자력을 경우에 따라 발전을 시켜 안 시켜? 시키죠. 그렇게 두시고, 그리고 제가 공항과 항만 들어간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단 여러분들 항만 가운데 울산 항만공사만 예외적으로 준시장형이에요. 내가 울산 항만공사는 뭐다? 준시장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준시장형은 2가지 정도만 더 외우자. 적어보자.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은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한국마사회. 이 2가지는 뭐에 들어간다? 준시장형. 그건 좀 외워두는 것이 좀 나아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울산자가 들어가는 항만은 뭐라 그랬어요? 준시장형. 그 출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외워두는 것이 좀 안전할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또 쌍가루 3분의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 자, 이것도 출제해 나왔었는데, 자, 공기업 시장형만 잠깐 보자.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 상임이사예요. 이사는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거든.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상임이사고 회의 때만 나오는 사람이 비상임이사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임비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감선의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기관장하고 맨 끝에 감선은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재청권자가 차이점이 있어요. 기관장 같은 경우엔 주무기관장의 재청이고, 감사는 누구? 기재부 장관. 감기. 기억나요? 감기. 내가 감기 걸렸다고 기울였잖아. 기재부 장관. 자, 이사에 나온 거 봐.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는 기관장. 기관장이 공기업장이야.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자꾸만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보자. 공기업 세금 민영화해야 하네. 하죠. 거기 1, 2, 3, 4, 5번 나왔는데, 선진국의 주된 민영화 그럼 뭘까? 경제적 자유의 증진이야. 그럼 개발도상국가 왜 민영화해? 재정적자의 감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문제 풀면서 중요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거야. 자, 아까 제가 한국조폐공사하고 한국마사회는 뭐에 들어가더라 했어요? 준시장형. 정답 1번이죠, 여러분들. 거기 밑에 박스 봐봐. 시장형, 가스, 석유, 전력, 난방, 발전, 옆에 원자력 그런 거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지.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밑줄,
옆에 한국 마사의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 울산 항만공사에서 나오죠. 제가 울산 항만공사는 준쌍형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자고. 자, 내려가서 문제 2번. 다음 중 시작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1번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 상임이사. 맞습니까? 자, 2번 선임비 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 임명한다. 아까 비상임이사는 다 기재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선임도 기재부 장관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비상임이사는 아까 기재부 장관 임명한다고 계산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뭐 3번, 4번 다 맞죠, 여러분들. 시장공기업. 그리고 5번에 감사리 설치는 의무사항이라고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아까. 정답 5번입니다. 뭐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4번 문제는 보지 마세요. 4번 문제는 이건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야. 뭐 지방공기업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석 이 문제 낸 사람은 제 아들이 또 시험 봤어 안 봤어? 본 거예요. 얘는 최준실하고 비슷한 녀석이야. 문제 낸 놈이. 그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문제 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같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 왜? 같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찍어줄 땐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아무도 안 믿는 엄마 아버지 찾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보일 거라고. 자, 보지 말라 그랬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출제순위 51위 예산 편성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장을 넘겨보고 444페이지에 예산 편성의 형식이란 것은 예산 편성에 꼭 들어갈 요소 5가지예요. 총세 개명국이라 그랬죠.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총세 개명국, 계속비, 명시열비, 고생의 부담행위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페이지 443페이지 앞페이지 보자. 절차의 두 번째 봐봐. 예산 편성 지침서를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제 장관한테 아까 시달한다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했죠. 여기에는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명시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 쌍가로 4번 봐봐. 밑에 세 번째 끝에. 예산 규모, 각 부처의 지출 한도액 나와 안 나와? 아까 이거 한도액 명시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근거해. 그 다음 페이지.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기재부 장관의 사정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맨 위에 각 부처의 자율 예산 편성 이렇게 나왔죠.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문제 풀면서 보완. 자, 51번 나온 거 보자. 기출 문제 1번. 자, 오늘 정부의 예산 편성 절차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리을본이 문제야. 중기사업계획서, 중앙관세장이 1월 말까지 중기사업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3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은 중앙관세장한테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죠. 그러니까 리을 기억 2번이네. 그치? 그 다음 그럼 중앙관세장은 미음본이죠. 예산 요구액 작성에 제출해야 하네. 미음본 이것을 여러분들 기재부에 사정하고 사정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급본에 국무회의 심의하고 이것도 대통령 승인이야. 언제까지 편성이 돼서 국회 제출이 돼? 120일 전. 그건 다 아시는 편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도 보자. 2번 문제 보시면은 1번에 각 중앙관세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이게 이제 중기사업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자, 2번 잘 보세요. 잘 보자.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 이건 여러분들 특별회계야 기금이야. 잘했어요. 제가 자금하고 신축이 키워드라 했잖아. 그죠? 잘했어요. 이건 기금이죠, 여러분들. 제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설치 효과는 뭐예요?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서 거기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란 말 나온 거고. 3번 보세요.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받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 이해할 게 해설 나온 거 봐. 해설. 예산 편성 지침은 밑줄. 예산안 첨부 서류는 아닙니다. 예산안은 첨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여러분 예산표 지침을 갖고 올리는 게야. 그 옆에 밑줄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도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예산안 첨부 서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예산안에 첨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옆 페이지 국가재정부 제34조에 예산안 첨부 서류가 쭉 나와. 거기 여러분들 뭐 중간에 뭐 성과 계획서, 뭐 성인재산, 조치처리 이게 다 이게 첨부 서류야. 근데 다시 여러분들 2번 봐봐. 자, 예산안 첨부 서류가 아닌 거 세 가지는 외워야 되겠지. 세 가지는. 자, 뭐야? 예산 편성 지침. 그다음에 국가재정 운영계획. 또 하나. 그렇죠.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그냥 제출할 뿐이지. 알았어요? 그럼 옆 페이지 봐봐.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첨부 서류가 아닌가? 그럼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나올게요. 분명히. 몇 번이야? 5번이죠. 국가채무관리계획. 그거 아니라 그러죠. 사실 3번은 아니지. 국가재정 운영계획이지. 왜 혼동을 해? 국가채무관리계획하고 국가재정 운영계획 예산 편성 지침이지. 정답은 5번이야. 그 여러분들 34조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외우는 사람 병신이라 그런 게야. 그러니까 첨부 서류가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건 외워야 되겠지.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 세 가지 형태 정도는 암기 두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런 얘기 선생님 보자. 예산 편성 절차를 얘기할 때 현재 보자. 중앙관세청은 1월 말까지 5년짜리의 중기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해? 누구한테? 그게 기재부 장관이야. 기재부 장관. 거기 여러분들 4번 1번 나온 거 봐. 국무위에 보고하는 게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그 절차를 약간씩 변형시킨 문제가 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절차까지 파악해봤고 448페이지 예산 심의 파트는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하자. 좀 쉬었다 합시다.